여러분 52쪽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중략 부분이 하나 더 나와 있지요. 중략 3이라고 선생님이 써보겠습니다. 바로 이 중략 3이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생략된 부분인데요. 소설의 구성 단계상 위기와 절정에 해당하겠습니다. 예, 그 작품에서 갈등이나 어떤 이야기의 극적 긴장감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이 부분이지요. 이후에 이제 소설은 이제 결말 부분을 향해서 이제 여기부터 선생님이 여기 아니고요. 여기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중략 부분 줄거리를 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 부채는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대회, 다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그런데 이제 모두 경운기를 타고 가자고 했지만, 황만근만 이제 그 경운기를 타고 갔고요.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하였다. 황만근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자, 황만근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실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고 그 농기계를 사고 또 생활비를 이제 빚을 내어 생활을 했는데 황만근은 이제 욕심 없이 그리고 빚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이 농부의 어떤 본분이다 하는 자신만의 소신을 드러냈고요. 자, 그런 황만근을 이제 민 씨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홀로 걸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그만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설의 첫 문장, 이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심각했던 첫 문장 있죠? 이제 거길로 이제 시간 순서가 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중략 부분과 관련된 소설의 어떤 일부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뒤의 내용과 이 중략 부분 줄거리 이 뒤의 내용과 연결이 잘 되게끔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또 선생님의 필기가 없이 이제 소리로만 진행이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은 놀라지 마시고 선생님 이야기에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황만근과 아들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황만근이 술을 좋아해서 아무데나 이제 풀숲이나 이런데 누워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렸겠죠. 아무 데서나 취해서 쓰러져 자니까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설이 들면서부터 이 아들은 그 농기계상의 수양딸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 마을에 들어와서 황만근 집에 7달을 기거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동량젖을 얻어먹여 키웠고 이 아들이 어느새 이제 중고등학생이 된 거죠.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돌아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 이게 정말 발로 찼다는 건 아니고 이제 쉽게 아버지를 달래서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아들이 자주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왔고 근데 이때 이제 아주 재미난 대화를 그 엿듣게 되는데요. 이 민 씨가 그대로 옮겨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 일나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좀에만 더 앉아있자 내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않카나. 자, 이것은 황만근의 대사고요. 그것은 마흔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우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 분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수염만 어른이가 내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마. 그마이지. 남 쳐다볼 기 뭐 있노. 하이고 그런데 와 자꾸 눈이 감길까.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어? 아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 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삼강오륜을 모르는 삼강오륜이란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의 도리나 예의를 말하죠.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친 건가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버릇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런 부자지간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어떤 그 코믹한 장면, 유머,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어떤 그 아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 씨도 결국은 이제 이걸 엿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장면이 책에서는 이제 36, 37페이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책이 있다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날 밤 그 민 씨와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이제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대화인데 황만근의 어떤 인생관이 담겨 있습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하고 괄호하고 이것은 서술자의 생각이자 민 씨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축사, 마른 똥만 뒹구는 우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즉 이것은 황만근의 이야기를 들은 민 씨의 전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거죠. 또 서술자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민 씨에게 투영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 봐도 좋겠습니다. 자, 황만근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그렇게 하더니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치나 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 탈곡기, 건조기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자, 괄호가 다시 열려 있고요. 쭉 괄호 안에 그 서술입니다. 당시 농촌의 이제 그 어떤 실태인데요.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안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이안기를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빚을 지는 게 어렵죠, 여러분. 빚을 한번 지면 그 돈으로 사는 건 쉽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생겼으니까요.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이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집집마다 쓸데없이 그 옛날에는 소를 이제 이 집 저 집 빌려주면서 효율이 높았는데 각자 혼자서 이안기도 가지고 있고 경운기도 가지고 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놀 때가 많고 이 기계가 이 기계를 살 때는 이제 옆집 있으면 나도 사야지 하는 식의 어떤 사재기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농가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겁니다. 다시 황만근의 대사인데요. 그런 기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출이 생겨도 결국 쌀을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내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결국은 그 농민들이 쉽게 빚을 질 수 있는, 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농사꾼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빚을 져서 나도 이걸 사야지, 저걸 사야지, 또 생활비를 마련해야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측은한 어떤 그런 그 상황이면서도 또 얼른 납득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황만근이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괄호 열고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괄호 닫고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이게 이제 황만근의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농촌에서는 점점 더 빚을 이제 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설명이 되어 있고요. 황만근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않게 황만근에게 돈을 안 빌려준 겁니다.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그러니까 황만근이 보증을 설 테니 내가 경운기 살 돈을 다오라고 하는 주변 이제 그 이웃들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여기서 이제 이 중략 부분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할게요.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결국 그 황만근은 이제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왔고 장례를 치른 거겠죠. 그 다음에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이제 뒷부분 떨어져 나가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스토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술의 형식이 바뀌면서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결말 부분을 놓고 이제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전의 양식을 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황만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이제 나이가 먹으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지는 이제 신령스러운 지혜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혜를 넘는 아주 높은 지혜죠.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하늘이 그를 만들었네요, 여러분. 자,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황만근에 대한 평가죠.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농부라는 이제 직업을 얘기하겠죠. 황만근 농부였죠.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지혜로웠다처럼 이제 황만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황만근은 개의치 않았다. 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남을 도왔다는 얘기겠죠. 공에는 좋은 일, 누구 이제 그 공이 높다 그런 거겠죠. 공적이 있다 그런 거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덕이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복양을 극진히 했다. 황만근은 이날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돌아오지 못한 이 사건 때도 옆에 어머니가 먹을 생선, 고등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걸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죠. 너무나 애달프지 않습니까? 평생 어머니 복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아까 선생님이 읽어준 그 대화 장면 있지요. 너무나 우습고 재미나고 도저히 다른 부자지간에 있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전도된 뒤바뀐 그런 관계였는데 쌤은 참 정말 이렇게 읽었습니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 그렇게 훈육을 하면 어느 아들이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아들이었네요.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이때 이 황만근이 실종됐을 때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가 이제 뭐 술 먹고 주질러 앉아 있다 이렇게 이제 흉을 봤는데 그에게서의 술이란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풀어갑니다.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그러나 부지런했고 아까 부지런했다는 말이 있었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이거 있다는 말은 아주 익숙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익숙하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되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뭔가 자연의 이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농사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는 소출과 그리고 그의 밥과 그의 술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랐다 하는 그 정도쯤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은 술로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술이 그의 인생을 뭔가 그 그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 예술의 경지로 이끌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는 술 때문에 죽었어. 술 때문에 망했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생에서 술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좀 더 낙천적으로 만들고 뭔가 멋지게 만들고 여유를 만든 그런 어떤 아름다움의 경지로 승화시킨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 결말 부분을 쓰고 있는 이 새로운 문체로 새로운 문체로 결말 부분을 쓰고 있는 이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고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 바치는 술, 헌주였다. 사직이란 뭐 고대 중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천자나 제후가 천자는 이제 왕이고 이제 황제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입니다.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식의 신인데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신이네요. 자, 그 사직의 신에게 바친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가 낙천의 뼈였다. 낙천이라는 것은 보세요. 세상과 인생을 즐겁게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 낙천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낙천의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이었다. 전날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 만나지 못했다. 만약 경운기가 여러 대가 있었으면 이게 이제 어떤 큰 대오를 이루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모두가 이 대오를 쳐다봤겠고 여기서 만약 이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쳤다면 아마 굉장히 이목을 끌고 이들의 주장이 뭐 신문사에도 실리고 신문에도 실리고 뉴스에도 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언론이죠. 언론 읽을 때는 언론 유후마 현상 언론에 이제 대두되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겠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이 결과적으로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다 자동차나 그 트럭을 타고 갔고요. 싱싱 달려갔죠. 그리고 오로지 고장난 경운기 한 대만 외로이 털털털 끌고 갔던 것입니다.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이제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금 이따 53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여기 옆에 쪽날개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형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바뀌었나요? 바로 이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 전이 시작 전의 양식을 마무리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소설에 해당하는데요. 전지 작가 시점의 소설에 해당하는데 이제 여기 뒤에 붙은 이 부분 쭉 이렇게 오는 이 부분이 바로 독특한 우리 고전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또는 고전 산문에서나 볼 수 있는 고전 산문이요. 전의 양식을 확고하게 띠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이제 황만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황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황 선생. 그를 높여서 부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하는 태도, 즉
그 예찬하는 그 대상을 황만근을 예찬입니다, 여러분. 예찬하는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지요. 무엇을 예찬했냐? 그의 그 이타적이고 그리고 그 바보같이 정말 우직하게 살아가는 그의 성품을 주목해서 이제 서술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술자의 서술 태도 또는 서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황만근을 높여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53쪽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뒤에서 고속도로를 씩씩 달리는 자동차에 당연히 경운기는 너무 느린 속도로 가기 때문에 차에 섞여서 갈 수도 없고요. 갓길을 이용해서 갔을 텐데 갓길은 좁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이제 황만근을 괴롭혔을 것이고 더군다나 날이 추웠고 이윽고 비가 내렸습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황만근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그래도 그는 이장이 시켰으니까 계속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그냥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애초에 경운기 타지도 않았겠지만 이장이 시킨 대로 이제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돌아왔을 텐데 황만근 선생은 이제 그냥 계속 갔겠죠.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아뿔싸. 예. 너무 늦게 도착한 거겠죠. 그래도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끝까지 이제 효를 다하면서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도 모르고 날이 어두우면 이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달리는 차 입장에서는 이제 경운기가 이제 보이지 않죠. 또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 만한 표시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 이 경운기가요, 여러분, 잘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고장나기 일쑤인 그런 경운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멈췄다가 출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차가 계속 가다가는 쭉 가는데 한번 이제 시동이 꺼지면 다시 이제 시동 걸어서 가는 게 너무 이제 어려웠고 그런 장면이 요 소설 앞서 부분에 좀 나옵니다. 점점 이제 늦어졌겠죠. 어두워지는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결국 수레는 부서졌습니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이게 아마 술이 아니었을까요? 마침 술이 있었고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당연하죠. 경운기는 그냥 기계일 뿐이니까요.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황만근은 이제 죽고 말았죠. 황만근의 죽음입니다. 이게 잘 이제 여기 들어와 있고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황만근의 삶이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비루하다는 거는 이제 보잘것없다, 조악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거칠다 뭐.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초지일관이라는 말 알고 있죠. 처음과 끝이 늘 똑같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뭐 가볍게 떠다니지 아니하고 처음에 먹었던 그 결심과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평가랄까요? 그런 일생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기 4330년 단기로 하는 그 연도를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죠. 선생님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1997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력이죠. 1997년은 서력이고요. 서양의 달력에 기인한 것이고 이거는 단기. 5월 20날. 자, 이렇게 이 글을 쓴 날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그걸 묘비명이라고 그러죠. 선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의 글을 일컫는 거고요. 세터 마을로 귀농하였다가, 세터라는 마을 신대 일리어요. 여기로 귀농하였다가 누가요? 민씨가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네.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민씨는 이제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나가나 봅니다. 남해인 스스로의 이제 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남해에 살아서 남해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순정 업디어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묘비명을 쓴 사람은 이제 민순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묘비명이 뭐냐면 정말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생전 유언에 의해서든지 뭐 내가 죽으면 묘비명에 이렇게 써줘. 그의 인생이나 철학을 한 줄로 압축한 것인데요. 위트 있고 유명한 묘비명으로는 뭐 잠깐 소개하자면 뭐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해밍웨이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뭐 이런 식으로 짧고 압축되게 아주 강렬한 어떤 그 또 위트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쓰여 있는 것들이 보통 묘비명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그 산소에 가보면 빗돌이 서 있고 잘 깎은 돌이 서 있고 어린아이 키만 하죠. 아주 어린 아기. 거기에 이제 세로로 한자로 누구누구 지묘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집안의 누구인지 또 생몰 연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버나드 쇼나 해밍웨이의 묘비명처럼 생존 유언에 의해서 재미있고 위트 있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요 마지막 부분이 특별히 이 묘비명이 적힐 만한 문구가 아닌가 싶고요. 최고의 칭찬으로 글을 마무리했죠.康광근에 대해서. 만약 이 묘비명 부분에서 이제 질문입니다. 민 씨의 평가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3어절로 쓰시오. 한다면 여러분 어디가 되겠습니까? 민 씨의 평가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3어절. 네, 보이나요? 이 부분입니다.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늘 운운했지 않습니까? 아까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하는 부분이 52쪽에 있었죠. 또 그에게 하늘이 신지를 이루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묘비명이라는 형식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쌤이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묘비명이라는 형식이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제 첫 번째, 그야말로 이제 이 황만근이라는 인물을 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를 기리다,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황만근의 행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주제의식을, 이건 민씨의 묘비명을 빌었지만 사실은 이제 작가가 생각한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작가의 주제의식이 전달되어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적인 어떤 그 효과랄까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해보자면 네 번째는 사실 이 전의 형식 또는 이 묘비명을 적는 그러니까 소설의 말미에 주인공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적어 놓는 거는 이제 전의 양식이라고 했죠. 전의 형식을 이제 이어받은 것인데 현대 소설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랬지만 독자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겨주죠. 독자에 깊은 인상을 줬다는 거는 이제 재미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비명이 주는 효과, 묘비명의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에 지금 민씨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을에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귀농해서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 사이에 어떤 중간자 같은 역할을 했고, 또 마을 사람들과도 이제 갈등을 했는데요. 민 씨는 사실 선생님이 입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결국은 1인칭 관찰자처럼 이 소설에 존재합니다. 관찰자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민 씨의 입을 통해서 황만근이 소개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마을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황만근을 훌륭하게 평가하죠. 훌륭한 사람으로. 견해가 다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또, 그러다 보니까, 민 씨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비가 마치 민 씨가 거울인 양, 민 씨라는 거울에 항만근도 비치고 마을 사람들도 비쳤는데 이게 훌륭히 이제 아주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거죠. 만약 이 소설에서 민 씨가 빠졌다면 이런 대비 효과가 굉장히 감소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지금 본 것처럼 이제 묘비명을 써서 훌륭하게 이 소설의 끝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항만근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역할이 바로 이제 민 씨였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53쪽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서술자가 황만근을 하늘이 되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 여기 지금 있죠.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는데 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무엇인가 이제 최고의 칭찬인데요. 바로 이것은 황만근이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살았나요? 무시당하면서도 어떻게 살았나요? 초지일관했다고 나와 있었죠. 초지일관. 여기. 그랬다는 것은 이제 끝까지 성실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갔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초지일관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극적으로, 아주 최고조의 칭찬,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황만근 본문을 이제 마치고 학습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관해서 조금 필기를 덧붙이고자 노트를 지금 꺼내 들었고요. 아이고. 네, 선생님이 요 펜 쓰는 것이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가끔 이렇게 깨끗하게 써지지가 않네요. 간단하게 일단 이 소설의 전의 형식을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의 형식을 계승했다. 그렇다면은 전의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봐야겠죠. 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시간순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을 시간순으로 서술한 것인데, 서술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첫 번째, 그 사람이 부모가 누구며, 조상이 누구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통은 이제 뭐 출생이 남다르다든지, 뭐 남보다 일찍 태어났다든지, 엄마가 무슨 꿈을 꿨다든지, 태몽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그의 어떤 출생 전후의 내력담이에요, 여러분. 내력담. 히스토리가 나오고, 이제 그가 살아서 이룬 어떤 업적이 소개가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제 좀 잘못된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 앤드 과.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일, 못한 일이 이제 모두 이제 열거가 됩니다. 열거. 나열. 쭉 나열이 되고,
뭐 어떤 그의 인생에서의 어떤 인과관계랄까요? 원인과 결과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죠. 인과관계들이 분석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저자의 견해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의 견해, 평이죠, 평. 이 평가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데 이런 평가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 이게 동양의 어떤 서사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의 형식이 무엇이냐, 전을 어떻게 썼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그 예시로 혹시 사마천을 알고 있습니까? 사마천? 사마천의 사마천이 쓴 사기 알 것입니다. 사기 열전. 인물을 중심으로 열전을 써내려고 한 것이죠. 여기도 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이 어떤 그 전통을 계속 고수했냐, 어떤 형식을 썼냐, 이렇게 첫 번째 조상을 먼저 언급하고 그 출생과 그의 내력담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를 이제 쭉 열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사마천 여기서 이제 저자가 사마천이 되겠죠. 이외에도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유명하고 역사적으로 누구나 읽었을 법한 것이 사기열전이라 선생님이 이제 소개한 거고요. 저자의 견해나 평가가 붙어 있고 그것은 이제 독자들에게 교훈을 남겨주겠죠. 이게 이제 전의 형식인데요.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그렇다면 이 작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나타나는 고전 문학적 요소, 나타나는 고전 문학적 요소가 무엇이냐?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이 소설.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어떤 고전 문학적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전의 양식을 계승했다. 그렇게 소설 말미에 두드러지죠. 황 선생은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요. 이제 두 번째가 소설에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요소. 그러면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뭐냐? 그 어떤 설화적인 부분이 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공들여서 읽어줬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이 소설 전체에서 이제 설화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는 이제 토끼 귀신하고 내기한 겁니다. 겨루기 하다가 토끼 귀신이 나 좀 놔줘, 나 좀 놔줘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황만근을 꼭 붙들고 집에 못 가게 했다가 결국 판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토끼 귀신이 해가 뜨니까 나 좀 집에 가게, 나 좀 그만 놔줘가 됩니다. 황만근이 놔주질 않으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소원을 황만근이 말하고 정말 이제 그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그 어떤 처녀가 이 마을에 흘러들어서 정말 그 아들을 낳고는 설화 속 인물처럼 이제 스르르 3, 7일 만에 사라진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는 그 아까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용왕이 있어서 하여튼 이 마을에 들어오는 여자들은 시집 온 여자들은 모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들을 얻는다는 그런 설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어떤 그 이 마을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을에 일단 들어오면 밖에 나가질 못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아들을 점지한다는 그 용왕님의 신통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소설에 나타난 이제 고전문학적 요소, 선생님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성석재 작가가 이렇게 놓은 해학과 풍자입니다. 에피소드나 사람을 그려내는 어떤 문체가 에피소드 자체도 그렇고 또는 문체도 그렇고 해학과 풍자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황만근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묘사를 서슴지 않고요. 또 그거를 묘사할 때 그 문체 자체가
약간 판소리에 나오는 해악이라고 할까요? 입담 좋은 어떤 서술자의 그 익살맞은 그 해악미 넘치는 그런 말투가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풍자의 대상이 뭐냐라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풍자는 대상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는 황만근과 대비되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 또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해타산. 황만근과 대비가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소설에서 이제 풍자이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농촌 현실. 농민들이 이제 옛날과 달리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아서 돕지 않고 또 농기계를 돌려 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각자 다 하나씩 필요한 농기계를 사려다 보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되는데, 사실 그 농사지은 쌀이나 농산물이 아마 높은 가격을 쳐받는다면, 높은 값을 쳐받는다면 아마 생활비를 벌고도 남았을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농가 소출이 굉장히 그 적지 않습니까? 쌀은 싼 값에 팔리고 야채도 싼 값에 팔리고 이래서 결국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농기계를 산 이유도 있지요. 빚을 얻어서. 하지만 생활 자체가 이제 곤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또 이런 어떤 풍자의 대상, 또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서술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서술자가 곧 작가와 굉장히 그 싱크로율이 높다 그러죠. 요즘 표현으로. 굉장히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소설의 시점이 전지 작가 시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선생님이 얹어서 가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민 씨의 어떤 관찰자 같은 그런 일부의 그 서술을 제외하고는 전지 작가 시점입니다, 여러분. 네, 또 자세하게 좀 더 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쌤 여기서 마칠게요. 노트는 중요한 지점들을 이제 선생님이 좀 꼽아봤습니다. 전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나타난 고전문학적 요소는 뭐냐? 네, 세 가지 얘기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